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사람 보는 눈을 키워주는 50가지 심리실험,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 캠퍼스 대학원 임치심리학 박사인 댄 에리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리적 결정을 하려면 당신이 태생적으로 비합리적 존재라는 것부터 인정하라. 다음은 마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드립니다. 책 속의 인간관계의 비밀을 푸는 심리실험과 알수록 놀라게 되는 돈에 관한 심리실험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비밀을 푸는 심리실험.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썼는데도 오해가 생기거나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에 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거리는 왜 생겨나며 어떻게 해야 좁힐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수많은 실험을 거듭하며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인간관계의 비밀을 푸는 심리실험. 평범한 사람이 악마가 되는 과정. 1961년 미국 예일 대학에서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입에 오르내리는 충격적인 실험이 하나 있다. 이 실험은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라는 권위자의 지시를 받았을 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지시에 따를까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예일대학 연구팀은 신문 광고를 내어 실험 참가자를 모집했다. 모두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구성된 이들은 과연 얼마나 순순히 지시에 따랐을까? A. 대부분 지시를 거부했다. B. 절반가량이 지시에 따랐다. C. 거의 모든 사람이 지시에 따랐다. 사람은 누구나 잔혹해질 수 있다. 예일대학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지휘 아래 진행된 이 실험은 그의 이름을 따서 밀그램 실험이라고 불린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모집한 뒤 그들을 교사역과 학생역으로 나눴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을 2인 1조로 구성해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었고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교사는 학생에게 간단한 문제를 내고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틀리면 학생 몸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받았다. 장치는 15V로 시작해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15V씩 증가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며 실험 전 모든 참가자는 45V가 주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체험했다. 그런데 사실 이 실험에는 또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실제로 교사역을 맡은 참가자만 이 실험의 연구 대상자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학생 역에 배우를 고용해 몸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것처럼 연기하도록 지시했고 실제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조작해 두었다. 교사역을 맡은 참가자에게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학생 역을 맡은 배우는 전류의 세기가 강해질 때마다 마이크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거나 실험을 멈춰줘 라고 비명을 질렀다. 전압이 200V를 넘어서자 학생 역의 배우는 문이나 책상을 두드리거나 울부짖는 등 실험을 멈춰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그리고 300V를 넘어섰을 때는 기절한 것처럼 갑자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교사역을 맡은 참가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이었다. 전기 충격이 주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체험한 교사역을 맡은 참가자들은 강도가 세질 때마다 학생을 걱정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험 담당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라고 지시했다. 과연 참가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실험 결과 40명 중 25명이나 되는 참가자가 실험실 전기 충격기의 최고치인 450V까지 전압을 올렸다. 이는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치였다. 교사 역의 참가자들은 학생이 내지르는 비명을 들으면서도 직접 자기 손으로 전기 충격기 버튼을 눌렀다. 더는 무리라며 도중에 그만둔 15명도 학생 역의 배우가 기절을 연기한 300V가 될 때까지는 계속했다. 어째서 그들은 그렇게 잔혹하게 행동했을까? 바로 다음과 같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실험을 그만두고자 호소했다. 그런데 실험 담당자가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잘못이 없다. 잘못은 담당자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고통스러워하는 상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어디까지나 실험이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설마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처럼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아주 평범한 인간도 극도로 잔혹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 특히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더욱 이 사실을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죄책감은 권위 앞에서 쉽게 마비된다. 내 편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누군가 하품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딱히 졸리거나 따분한 상황도 아닌데 하품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품이 신기할이 많지 전염이 잘 되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의 하품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 A. 친한 사람의 하품. B. 잘 모르는 사람의 하품. 하품은 공감하기 쉬운 사람에게 잘 전염된다. 전문가들은 하품 전염을 타자의 행동을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행동 전염 현상의 일종으로 본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날까? 198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그중 공감설이 가장 유력한 이유로 꼽힌다. 하품이 없는 이유는 상대에 대한 공감과 관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품하는 영상을 보는 사람의 뇌를 촬영한 실험이 진행됐다. 그 결과 하품하는 영상을 볼 때 공감에 관여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 심리학자 제임스 앤더슨의 말에 따르면 하품은 5세 정도부터 전염되며 그보다 어린 영유아에게는 하품 전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하품이 옮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영유아기에는 주변 사람 모두가 자신을 돌보며 맞추어줘서 그들은 타인에게 공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구의 하품에 쉽게 영향을 받을까? 이탈리아 피사 대학의 이반 노르시아가 진행한 연구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연구진은 그들의 가족, 동료를 포함해 총 109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직장, 식당, 휴게실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 목격할 수 있는 하품 전염 현상을 추려 총 480개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하품은 가족 간에 가장 잘 전염되었으며 그 다음은 친구, 지인, 낯선 사람 순이었다. 즉 친한 사이일수록 하품은 쉽게 전염되므로 수수께끼의 정답은 A다. 하품 전염이 공감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자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하품 전염이 공감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자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과학자에게 그 관련성을 인정받은 연구 성과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진화 생물학자로서 하품에 관해 연구하는 미국 프리스턴 대학의 앤드류 갤럽 역시 이 연구를 두고 타자에 대한 공감이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하품 전염에 관여할 가능성을 설득력 있는 형태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에 하품 전염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하품 자체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 척추동물 전반에서만 볼 수 있는데 하품 전염 현상은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침팬지, 원숭이, 개, 늑대 등에서만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무리지어 사는 사회성을 갖춘 동물이란 공통점이 있다. 다시 말해 하품 전염은 대화와 같은 소통의 일종이다. 하품 전염이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로써 서로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가늠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분이 하품할 때 누군가 따라서 하품한다면 그 사람과는 꽤 괜찮은 사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하품의 전염 여부로 친밀도와 사회성을 알 수 있다. 무언가를 갖고 싶거나 사고 싶었던 때를 떠올려 보자. 그런데 그것은 정말 내가 바란 진심이었을까? 어쩌면 판매자에게 교묘하게 심리 유도되었던 것은 아닐까?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이러한 욕망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 알수록 놀라게 되는 돈에 관한 심리 실험. 부자로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마트에 가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마법에 걸리고 만다. 정신없이 쇼핑하고 난 후에 카트를 보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물건들이 가득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필요해서 산 물건은 한두 개에 불과한데 말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매 목록을 만들었을 때의 이점. 대형마트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공복 상태로 마트에 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충동을 이기지 못해 눈에 띄는 먹거리를 손에 잡히는 대로 장바구니에 집어넣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가 부를 때만 골라서 마트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배가 부르다고 낭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확실히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팀 윌슨과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길버트는 마트에 갈 때는 미리 구매 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윌슨과 길버트의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먼저 두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은 공복 상태인 A그룹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공복 상태가 아닌 B그룹이었다. 그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미리 무엇을 살지 고민한 후에 마트에서 장을 보라고 일렀다. 그러자 A그룹은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는 살 생각이 없었던 아이스크림이나 감자칩 같은 불필요한 물건까지 장바구니에 넣은 채로 계산대까지 왔다. 한편 B그룹도 예정에 없던 물건을 바구니에 넣긴 했으나 그것들은 대부분 매장에서 실물을 보고 아, 마침 이것도 필요했어 라고 떠올린 물건이었다. 이어진 두 번째 실험에서는 두 그룹의 구성원에게 미리 종이에 구매할 물건을 적게 한 다음 그것을 보면서 장을 보라고 일렀다. 그러자 대부분 사람들이 미리 계획한 물건만 샀다. 기억에 의존한 상태로 쇼핑을 하면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게 된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쇼핑하는 사람은 마트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하기 마련이므로 그만큼 충동에 휩쓸리기 쉽다. 그뿐 아니라 이것도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라는 생각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장바구니에 넣게 된다. 하지만 미리 구매 목록을 만들어 두면 예정에 없던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지 않게 된다. 사야 할 제품을 향해 곧장 걸어가서 다른 물건에 마음을 빼앗길 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구매 목록은 이와 같이 만약을 위한 쇼핑도 막아준다. 미리 목록을 작성하는 습관은
쇼핑에서뿐 아니라 매사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기억에만 의존해서 일을 하면 대형마트에서 쇼핑할 때와 마찬가지로 충동에 따라 무심코 딴 길로 새기 쉽다. 중요한 일을 하다 말고 자질구레한 일에 손을 대거나 당장 급하지 않은 이메일 확인과 인터넷 검색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업무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자. 그것을 바탕으로 시간을 배분하면 일의 효율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다.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면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디즈니랜드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디즈니랜드에서는 사소한 흔적까지 꼼꼼히 확인해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는 등 내부 시설의 보수 작업에도 힘을 쏟는다고 한다. 이런 노력은 다음 중 무엇에 도움이 될까? A. 직원의 윤리의식 향상. B. 방문객의 윤리의식 향상. 부정적 의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염된다. 디즈니랜드에서 힘쓰는 청결 정책은 직원과 방문객 모두의 윤리의식을 높인다. 그래도 누구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후자, 즉 방문객이다. 이유는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조지 켈링이 주장한 범죄 이론으로 그는 사소한 일을 방치하면 그곳이 거대한 범죄의 온상이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한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곳에 멋대로 쓰레기를 버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남은 유리창마저 깨버린다. 결국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 그 주변에는 범죄까지 횡행하게 된다. 이를 실제 실험으로 확인한 심리학자가 있다. 바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다. 1969년에 이루어진 실험에서 그는 치안이 허술한 장소에 보닛을 열어둔 채 자동차를 방치했다. 실험 기간은 일주일. 하지만 단순히 보닛을 열어둔 채로 방치한 상태에서는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망치로 자동차 유리창을 조금 깬 상태로 뒀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고작 10분쯤 지났을까? 인근 주민들이 배터리를 떼어갔다. 그리고 곧이어 타이어도 모두 강탈해 갔다. 일주일이 지나자 자동차에는 창문 하나 남지 않았고 낙서와 파손으로 처참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 실험을 마친 짐바르도 교수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잠식당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1. 깨진 유리창이 방치된다는 것은 해당 건물과 주변 지역을 누구도 관리하지 않으며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신호다. 2. 결국 다른 유리창도 깨지고 낙서가 늘고 크고 작은 쓰레기가 쌓이고 불법 투기가 증가하고 급기야는 건물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자가 생긴다. 3. 해당 지역과 건물 주변에 사는 주민이나 그곳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저하된다. 그들은 지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공헌하는 일을 어리석다고 느끼게 된다. 그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경미한 행위에 가담하기 시작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 4. 해당 지역이나 마을은 질서를 잃고 범죄는 점점 더 악화되어 흉악범죄를 포함한 온갖 범죄의 소굴로 변한다. 그리고 짐바르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사람은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책임이 분산되는 상태에 놓이면 자기 규제의식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감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비합리적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되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이는
사소한 일을 방치하지 않고 그때마다 적절히 대처한다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디즈니랜드가 실천하는 정책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나쁜 짓을 저지른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십시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